국무위원장의 자맹이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열병식 연습 현장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보이는 물체가 포착됐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니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맹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요, 이 3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주 법칙. 뭐냐면은 일단 한 3주 한 20일경만 안 나오면 자맹한다. 예. 왜 조용하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언론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적은 많이 있었고요. 지금 보면은 김 위원장이 마지막 모습을 보인 게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였던 전원회의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에 신년 행사, 그다음에 설 행사까지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는데, 근데 보면 김정은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최측근인 조용원 당 비서도 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나 이런 행사, 뭐 이런 행사에서 보면 조용원도 조용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난해 사실 할 걸 많이 했거든요. 도발도 몰아서 했고, 그렇게 보면 또 2월부터는 대형 북한의 정치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2.8 건군절, 그다음에 2.16 광명성절, 연이어서 이제 또 4월에는 북한 최대 명절에 갈 수 있는 김일성 생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렇게 보면 잠시 올해 전국 구상, 그다음에 전략 구상, 또 숨고르기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지, 뭐 특별히 일각에 나오는 무슨 뭐 신변 이상설이나 뭐 중년 무슨 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관심법에 가까운 추측이지 과거에는 그런 것도 많았다.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네, 잠깐 쉬어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남 비난 수위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것도 겉과 그 맥락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김여정, 그다음에 뭐 최선희부터 시작해서 외무성 담화, 그다음 인민군 총참모 뭐 이런 데서 담화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몇 군데서 내는 거는 다 대외 선전 매체예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작년 예를 보면 지금 담화를 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무인기에 대해서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런 언급들, 강한 톤의 언급들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럼 여기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반응이 없어요. 공식 기구에서는 보도도 없고. 그렇게 보면 이것도 역시 김 위원장의 자맹과 관계가 있다. 물론 여기서 중단한 건 아니죠. 그렇게 보면 지금 전열을 재정비하고 조만간 대남 공세를 앞두고 일종의 숨고르기 차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날선 비난도 사실 지난해보다 보면 수위가 낮아요. 이 발표하는 매체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일종의 잠깐의 휴직이다. 이 정도로 봐야겠죠. 네. 한편 미국에 대해서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요. 날뛰던 미국도 기가 꺾였다. 이런 비난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자신들한테 숙이는데 왜 남쪽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뭐 주제를 알아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항상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지금 특이한 건 뭐냐면은 지금 한미가 과거에 이제 지난해 10월부터는 한미가 정당한 포천이나 아니면 연천 이런 곳에서 9.19 군사 합의에 위반되지 않는 일상적인 훈련을 해도 여기에 맞대응 도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이런 강경한 윤 대통령 말씀도 있으셨고, 또 1월 2일부터 15일까지는 이 스트라이커 여단, 미국의 최정예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미타이거 여단, 이것도 최정예 미래부대거든요. 합동훈련을 2일부터 15일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이 파주 연천 등지에서 또 스트라이커 여단과 다른 훈련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일대에서 한미 이 연합 대규모 훈련도 있었거든요. 그럼 북한이 맞대응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일종의 우회적인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한 대미, 대남 어떤 비난은 내놓고 있지만 수위는 조절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이제 모종의 새로운 어떤 그 대남 대미 어떤 공세를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외 선전을 통해서 대미 대남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북한 국방력과 연계된 기념일도 이어지거든요. 다음 달 8일이 인민군 창건 75주년이고 16일은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입니다. 이때 다시 무력 도발이 예상이 됩니까? 지금 이제 예상되는 건 대규모 열병식입니다. 예. 이제 평양에 보면은 이 동남쪽에 미림 비행장이라고 안 쓰는 비행장이 있어요. 지금 이제 순환공항 북쪽에 있는 순환공항을 쓰고 예. 거기에 이제 대규모 병력이 열병식을 할 때는 몇 달 전부터 운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3,000 내지 4,000명 정도 병력 정도가 파악이 됐고 최대.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병력들이 이제 결국 열병식은 김일성 광장에서 하거든요. 대동강변에. 대동강변에 지금 주변에 약 700대 가량의 차량. 그다음에 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글자 카드 섹션으로 하는 것까지 지금 이제 포착이 됐고 예. 심지어는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이제 가림막이 들어 있으니까는 뭐 내용은 모르죠. 그러나 크기로 봤을 때는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까지도 지금 그 인공위성으로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월 16일은 좀 멀고 광명성절은 지금 모여 있었던 인원들의 기간을 정해 보면 2월 8일 날 건군절 75주년 대규모 열병식 그리고 보면 지금 포착된 장비 숫자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병력도 많이 동원되지만 장비도 본인들이 말하는 첨단 장비를 최대로 동원하는 최대 규모의 열병식 혹은 대규모 열병식의 가능성이 28 건군절, 북한 인민군 건군절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미 위성을 통해서 비행장에서 열병식 대규모 인파 준비 모습이 포착이 됐고 또 이번 열병식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비롯해서 정말 초대형 발사포 등 다양한 무기들이 대거 동원할 거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구체적인 시점을 또 예상해 본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이제 열병식 때 대규모 이제 이 무기체계는 보여줄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실제로 발사하는 이제 모습인데 보면 지난해 1월, 2월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아직 한두 차례이기 때문에 보통 10여 차례 이상은 발사해 봐야 돼요. 근데 아직 초기 단계고 그다음에 화성 17형도 아직 그 정상적인 비행 궤적을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한미는 올해부터 연합훈련을 완전 정상화하기로 했고 이미 1월 달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이것도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 인민군 총참모부 표현으로는 건건사사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주시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마 여기에 대한 반응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네. 보면 열병식 이후에 왜냐하면 열병식 자체로만도 큰 본인들은 과시가 된다고 판단할 테니까 열병식을 계기로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는 성능을 검증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남 대미 압박 그런 정치적 목적의 무력 시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화성 17형 얘기가 나와서요. 이게 ICBM 기술이 좀 더 향상이 됐을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번 쏘면 기술은 좋아집니다. 특히 로켓은 예. 쏠수록 기술은 좋아져요.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ICBM 화성 17형 발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 고각 발사예요. 예. 그러니까 ICBM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위성은 쏘아 올리면 끝나죠. 이게 목표니까요. 네. 근데 ICBM은 이 1000km 정도만 나가면 사거리가 10,000km가 넘는다 하더라도 1000km만 넘어가면은 단이 다 분리가 돼요. 예. 그럼 마지막에는 그 상태에서 거의 수천 킬로미터를 이 탄두가 날아가야 되거든요. 날아갈 방법이 없죠. 그럴 때 후추진체라는 모터가 달려 있는 판에 이 탄두를 달고 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엔진입니다. 예. 이건 액체 엔진인데 여기서 추진력을 얻어서 이 비행을 해야 되고 이거 자세 제어를 해줘요. 목표 지점까지. 이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직 해보지 않은. 예, 그다음에 이 후추진체 무게만도 1톤이 넘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ICBM 지금 쏘아올릴 능력이 1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쏘아만 올리지 이 탄두를 여러 개 달 수 있는 건 어렵고 그냥 더 중요한 게 뭐냐 재진입. 정상적인 재진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것도 안 해봤어요. 그다음에 재진입하고 나서 또 숙제가 있죠. 목표물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화성 17형은 아직 여러 번 써봐야 되고 그래도 단기간에 기술 확보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뭐
그런데 지난 12월 담화에서 ICBM 정각 발사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요. 예. 전문가들 입장에 나오니까 김여정이 그랬거든요. 해보면 안다고. 그럼 지금 북한이 ICBM 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건 기술적인 한계의 증거. 언젠간 하겠죠. 내버려두면 언젠간 하겠죠. 근데 지금 해보면 알 거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그다음부터 바로 못 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도는 할 겁니다. 시도는 할 거고 그러나 그 시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끝날 기술이 아니다. 여러 번 그렇죠. 거쳐야 그렇기 하는. 때문에 예. 백악관도 설리번 보좌관도 지난해 아직 본토 타격 능력은 없다라고 단언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한반도 얘기는 다릅니다. 이 단거리는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중장거리 기술은 북한으로서는 아직도 넘어야 될 벽이 좀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또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면서 러시아 등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무기를 또 팔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기술을 너무 높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러시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로켓의 원천 기술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가진 국가한테 자기들이 그걸 모방해서 카피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수준이고 그 기술도 지금 개발이 안 됐는데 러시아에 제공한다는 건 그건 뭐 과대평가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북러 간의 무기 거래설이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은 소모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사실은 첨단 무기보다는 탄약입니다. 총알하고 포탄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정도는 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는 고정밀 무기들은 북한이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북한이 팔았던 이 중동에 팔았던 단거리 미사일, 노동 계열 미사일도 사실 그렇게 정밀도가 높진 않아요. 액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렇게 보여준다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뭐 고객이 늘어나거나 이런 대북 제재에서 저런 대형 무기체를 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내외 과시용의 성격이 훨씬 더 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이런 지적이십니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대량 생산을 주문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뭐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선제 공격, 그다음에 그동안은 남한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예.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준다, 동포들한테 안 쏜다 그랬는데 권한이 바꿨어요. 남한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김정은이 직접 전술핵 운영분대에 가서 남한을 핵탄두로 모의 공격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 핵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죠. 선제 공격한다. 그다음에 남한도 포함된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김 위원장의 연설에서 우리가 이제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전술핵을 보유하는 걸 늘리고. 예. 이게 사실은 지난해 계속해서 북한이 핵실험 언제 하느냐, 7차 핵실험 언제 하느냐 여기에 주목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착시였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언급입니다. 북한은 이미 6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 수준에서의 핵탄두를 제조할 기술은 충분해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핵실험을 해야 되지만 파키스탄도 98년에 이틀에 걸쳐서 6번 핵실험하고 더 이상 안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200개 정도로 추정된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핵실험했으면 이미 저 수준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말한 건 뭐냐. 핵실험하겠다는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네. 핵탄두 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미사일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 미사일에 실린 핵탄두가 필요하려면 핵물질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이 핵물질을 더 늘리겠다는 거지 핵실험을 빨리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7차 핵실험보다 더 무서운 건 북한 핵탄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핵실험은 눈에 보이지만 핵탄두가 늘어나는 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7차 핵실험에 대해 착시가 있었던 거죠. 7차 핵실험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사실 핵탄두 늘어나는 게 더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핵실험 카드는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탄두를 더 늘리는 데 주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게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지금 북한이 또 강력한 압박, 이 대북 압박,
대북 제재 직면에 있고 이 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럴 땐 핵실험이 돌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자신들이 전략적인 타이밍을 조절한다 그러면 핵실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이 6년 만에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 이후로 지금 6년 동안 임명이 안 됐거든요. 예. 왜냐?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였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협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권은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일단 비워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공백이 2년 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임명된 줄리 터너라는 인물은 예. 미 국무부의 DRL,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의 동아태 담당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동아태, 그러니까 중국, 한국, 북한, 중국과 북한을 왜냐하면 그 DRL이 사실은 독재 국가의 인권 개선, 그다음에 삶의 질 개선, 자유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담당 인물을 임명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압박보다는 여지를 좀 남겨뒀다고 그러면은 이제 공세적으로 미국도 전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권 특사는 대사급입니다. 예. 상원의 인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만일에 인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줄리 터너 지명자죠. 중심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가 더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북한의 인권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고 전해주셨는데 북한의 경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북한 상황이요. 식량 불안과 관련해서 정말 고난의 행군 때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실제로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예년보다 30만 톤 정도가 더 부족할 걸로 신장이. 그러니까 100에서 한 120만 톤 정도가 올해 부족할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이 수입 같은 게 전혀 없다고 전제를 할 때 지원이나 그렇게 보면 북한 인구가 하루에 10,000톤 먹는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네. 먹는 것만 이제 사료 이런 거 빼고 그러면은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식량 가격이 이제 쌀은 그나마 있는 사람들 옥수수가 주국이거든요. 예. 옥수수가 보통 이 시점이면 킬로그램당 1,800원, 1,900원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3,000원에서 한 3,500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쌀도 4,000원대 초반에서 5,000원, 500원 전후로 왔다. 이런 적이 김정은 정권 처음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애국미 헌납운동, 지금 쌀이 없는데 애국미를 헌납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1946년에 있었던 애국미 한 농민의 그 애국미 헌납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북한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정도죠 지금. 예.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다른 예산들 국방비나 코로나 예산은 그대로 묶어뒀는데 이 농업 문제, 농촌 문제만큼은 예산을 대폭 14%나 늘렸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의 식량 문제가 얼마나 지금 절박한지. 또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식량이 지금 원활하지 않거든요. 중국도 예. 사실 그렇게 여의치 않은 편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구조적인 대북 제재, 코로나 봉쇄, 그다음에 자력갱생형 농업정책 실패 이런 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봐야 하는 문제군요. 구조적인 문제 출발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